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냥 선언을 하면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B2에 대해서 B2 때문에 시장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저는 이번보다는 10월 달에 10월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흥국에서 좀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쪽에서.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리스크는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게 되죠.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별 언급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세이긴 한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잭슨홀에서 뭐 연준 의장이 그걸 얘기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괜히 또 긁어 부스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로 다음 달에 이제 FOMC가 또 있잖아요. 9월 달에 있으니까 아마 그때 좀 언급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 시장이 원하는 건 이거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뭐라도 좀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하나라도 해주기를 좀 원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거라고는 다들 믿고는 있는데, 시장이 지금 되게 좀 불안정하고, 또 조기 테이퍼링, 아니 너네 1월 달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달 딱 당겨서 이제 그 용돈 조금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애가 울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짜증나가지고 왜 2달, 그럼 2달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좀 특히 이제 아시아가 발작을 했죠. 발작을 좀 한 상황인데, 연준 의장이 보통 이제 원준 의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되게 좀 약간 금리 인상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셨던 분인데, 그렇죠. 갑자기 요새는 이제 많이 바뀐 게, 다른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파월 의장은 요지부동이에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를 계속 체크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고, 그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물가 상승도 일시적이다. 일시적일 것이다. 예. 그 뉘앙스로 시장은 달래는데 계속 주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파월 의장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게, 2018년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좋았던 경우였죠. 2018년, 19년도 2년간 대사락이었는데, 당시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제 서로 미중 무역 분쟁하느라고 한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나홀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때 2018년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신흥국 난리 난다 이러는데, 파월 의장이 뭔 소리 하냐, 그건 신흥국이고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금리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난리 났던 걸로 알아요. 미국 증시도 그냥 2018년 하반기에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나고, 이제 그리고 결국 몇 달 후에 금리 동결하고 나중에 인하까지 가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제 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다가 부작용, 이제 자기가 뭐 실수한 거 사실 인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6개월 앞을 딱 내다보고 선지자처럼 이제는 해도 돼, 이거였다면 지금은 한두 달 앞을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가 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고용도 아니고, 물가는 물론 높지만 최근에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안정화되고 있고, 이걸 보면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올 얘기는 좀 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직은 뭐 우리가 이걸 테이퍼링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데이터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좀 더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은 너무 뭐 염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대하는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해줄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쨌든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계속해서 경계감을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테이퍼링 하는 걸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이었는, 그러니까 내년 1월인데 그게 올해 11월로 좀 당겨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테이퍼링 시기는 어쨌든 좀 시계는 어쨌든 이제 점점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인정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 테이퍼링 지금 이제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테이퍼링 언급이 딱 나오고 일정이 나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악재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놨는데 주가가 이제 악재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팔아놨는데 빠져요, 실제로. 근데 막상 악재 나오는 당일날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조선회사들 주가 보시면 예전에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후판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 볼 거라는 루머가 퍼졌잖아요. 미리 알려줬죠.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당일날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8천억 적자를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진짜 그렇지. 끝났구나. 근데 당일날 주가 5% 급등해 버린 거예요. 뭐냐면 선반영을 미리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거나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냥 선언을 하면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 시장에서는 금통위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인내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까지는 보통 미국이 한 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먼저 이번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뭐 26조인가요? B2 규모 네네. 상당히 크던데 이번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하락할 때도 엄청나게 개인들이 받았는데 또 상당수가 보면 B2 뭐, 네. 뭐 신용 물량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하락시키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막상 한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급락장일 때는 항상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그 증시 급락을 더 부추기는데,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좀 반대 매매가 일부 나갔다는 얘기도 좀 일부 들리는 것처럼, 이게 가뜩이나 시장 안 좋고 수급 안 좋을 때 이 반대 매매까지 나가버리면, 반대 매매는 아시겠지만 주문이 하한가로 나가요. 그래서 시장가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팔아요,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호가가 안 받쳐져 있으면 그냥 쑥 털려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악성 매물이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이런 이제 B2라든가 반대 매매는 굉장히 시장의 공포심을 더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인데, 다만 그런 B2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공매도처럼 빠질 때 더 빠지게 만들지만 결국엔 그게 또 끝나고 나면 주가는 언제 그랬는지 급반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B2, 그러니까 요새 항상 시장 안 좋으면 신용장구 얘기 나오고 B2 얘기 나오면서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 공포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문제 없고, 내가 신용 관리 좀 잘하고 있고, 내가 레버리지 되도록 좀 줄여놓고 현금 위주로, 아니면 내 원금 가지고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다면 오히려 그건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B2에 대해서 B2 때문에 시장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달에는 인상이 예고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8월하고 10월 두 번이거든요.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8월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게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겠죠. 줄 텐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쪽은 당근을 주는데 한쪽은 채찍을 주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보다는 10월 달에 10월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뉴질랜드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왜 이게 좀 놀라운 사실이냐면, 뉴질랜드는 금리를 원래 인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이 이번에 인상할 거야 이랬는데,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동결을 했냐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나 봐요. 원래 뉴질랜드는 청정국이라 바이러스 환자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몇 명 딱 발견이 되니까 다 셧다운 해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까지 동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한국은행이 지금 물론 이제 뭐 부동산
물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물가가 더 높은 뉴질랜드만저도 동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0월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8월이든 10월이든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악재는 아닌데, 다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좀 약간 실망은 하겠죠. 예. 내심 동결하길 바랬는데 그래도. 그러나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예전부터 예측했던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시장이 또 방향이 바뀌어서 폭락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손실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 믿는 분들,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은 신용 혹은 뭐 이 비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좀 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분들, 혹은 돈을 좀 빨리 벌어보자, 많이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사실 작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너무 바닥이었으니까 B2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B2 과연 좋은 전략일까? 신용을 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용은 시간이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 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확률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구간에선 B2, 그러니까 지수가 높을 때는 지수 높게 올라왔으니까 이럴 때 B2 하지 말자. 지수가 낮으니까 B2 하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각자마다 생각하는 내가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확률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것 같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B2를 하실 때 단지 싸니까 나는 이제 10,000원짜리가 9,000원 왔으니까 싸네. 난 신용 빌려서 한번 사볼까?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원금이고 뭐 1, 2년 장기 투자하고 뭐 당장 손해 봐도 크게 이상 없는 돈이면 가격 보고 사는 건 좋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증권사 돈이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뭐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 만기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3개월 안에 주가 안 올라가면, 그리고 혹시 3개월 동안 주가가 30% 빠지면 그냥 다 불안하지. 아웃되는 초조하고. 거예요. 그냥 아웃돼요. 여러분 계좌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돈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싸니까 신용 거래보다도 나중에 올라가더라도요, 좀 확실할 때, 내가 봤을 때 뭐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시장 아직 안정화된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은 걸려요. 그 안정화되는 거 확인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봤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건 진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타이밍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과감하게 한번 비토를 해보시는 거지, 시장과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빠졌으니까 B2는 여전히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상수라고 보고요. 네네.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한국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이게 뭔가 상승 혹은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항상 떠오르는 게 이제 금융주죠. 항상 이제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금융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어쨌든 이자이익이라든가, 또 아니면 보험사들은 또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에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신용이자 올라가니까. 근데 신용이자 올리기 솔직히 쉽진 않고요. 증권사한테는 금리 인상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채권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가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잖아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져요, 사실은. 그게 평가손이죠. 당장 실적이 뭐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보험과 은행 업종이 좀 차별화되면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증권 업종한테는 어쨌든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좀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이, 뭐 업종이라고 하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부자들, 현금이 많은 거든. 왜냐하면 이제 현금은,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랑 똑같이 가잖아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애매하지만,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삼성전자 현금이 110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순현금 회사들이 일단은 금리 인상기엔 좀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접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수혜는 예상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금리 인상은 좋은 건 아니죠. 시장에는 약간 긴축 이슈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재료인 거는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크래프톤, 그러니까 이 게임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것들이 또 좀 이렇게 상승해 주다가 네. 이제 다시 또 좋아지니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주들은 옛날처럼 이렇게 게임 산업이요. 보면은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등부터 매출 순위 나오는데 뭐 유저가 더 늘거나 그게 아니라 그 유저 안에서 서로 이게 서로 땅 뺏고 따먹기죠. 뺏기는, 예, 맞아요. 땅 따먹기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8개의 그 피자 조각이 있으면 내가 2개 먹느냐 3개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예, 나는 하나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항상 검증된 업체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번에 검증했죠. 오딘이란 게임이 1등 아직도 1등 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좀 좋게 보고 이걸 기반으로 다른 게임들도 잘 만들면 계속해서 IP가 늘어나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다만 올해 오딘이란 게임이 대박 나면서 주가가 이게 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일시에 날아가 버렸어요. 조금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넷마블은 히트 게임이 요새 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런칭을 했는데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좀 후속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넷마블은 좀 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PER이 높다 보니까. 다만 이 기업은 이제 하이브 관련된 이게 이제 투자 회사 같은 투자 느낌? 되게 많이 해놨어요. 예, 여기저기 뭐 투자들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면에서는 투자형 게임 회사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현금도 많고 되게 괜찮은 기업입니다. 다만 이게 넷마블의 본업이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박스권 등락. 보면은 주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변동 없이.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틀을 깨려면 회사에 뭔가 좀 어떤 모멘텀이 하나 강력한 게 생겨야 되겠죠. 뭐 게임 매출 1등을 한다거나 다른 쪽에서 뭐 M&A를 한다거나 뭔가 그런 이슈가 있어야 좀 가능할 것 같고 크래프톤은 정말 공모가 이하로 출발해가지고 수모를 당했지만 다 회복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왔고 크래프톤도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9월 둘째 주까지는 좀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 옵션 만기일 전까지. 그래서 좋고 또 단일 게임 리스크 있지만 이번에 신작 게임 또 내놨고 그다음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또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저는 좀 여전히 장기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게임주들은요, 게임 좋으니까 이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안에서도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좀 피자를 한 조각 먹는 회사보다는 2개,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게임 그런, 종류가 여러 종류. 네, 그런 좀 기업을 한번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크래프톤 이야기를 하면은 카카오뱅크를 또 안 끊을 수가 네. 없죠. 이 신규 IPO 공모주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참 많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스피 200에 합류하는 것도 있고 MSCI에 합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을 계속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정된 날짜까지 딱 사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떨어지든 뭐 하든 안 산다. 오히려 뭐 이렇게 물량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글쎄요, 근데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게 지수 편입이 되면 이제 그날 다 사잖아요. 사는데 그 전부터 미리 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가 한 60조 원 정도 된대요. 전체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규모죠. 그 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만 들어와도 한 6천억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카카오뱅크는 그 정도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좋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요.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카카오뱅크가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비중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종가에 들어갔으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 전부터 엄청 사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1% 비중이다. 근데 MSCI 이제 지수 내에서 지수에서 우리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 비중을 예를 들면 줄여버렸어요. 아, 한국보단 중국을 늘리자.
그러면은 그 줄이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도 같이 줄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줄이고 다 줄여버려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10조 팔아야 돼. 삼성전자가 20% 비중이에요. 삼성전자 2조 때려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총 비중대로 골고루 이렇게 나눠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거나 우리나라 증시의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럼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1조를 6천억을 샀지만 더 사는 거죠. 그 비중에 맞춰서 추가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세팅은 그렇게 해놓되 유동적으로 변해요. 더 올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장 상황이나 MSCI나 코스피 200 이 지수에 따른 흐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요즘 그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3천선 깨지는 건 당연한 어떤 그런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투자가 그렇게 네네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미사님은 상승장 꺾이지 않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 그 인버스도 사실 뭐 투자 전략이 하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해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약간 지수가 빠지는데 내가 현금이 없고 그 종목 팔긴 싫고 그러면은 인버스로 약간 해지하면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좋았겠죠. 이게 빠지기도 하니까 그런 목적이면 좋은데 단지 나는 지수가 빠져서 주식 다 던지고 난 인버스만 베팅하겠다. 그거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야 인버스나 곧버스가 맞았지만 작년부터 보면 곧버스 인버스 사신 분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손실이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300 가고 500 가고 700 가면은 또 그 고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버스는 진짜 대세 하락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전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식을 팔기 싫은데 좀 빠지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럼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인버스 투자는 되게 좋은 편인데 단지 나는 인버스로 무조건 대박이 나겠다.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타이밍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못 맞춰요. 절대 맞추기가 어렵고 맞출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은 뭐 한두 번 맞겠지만 그건 사실 되게 운인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그 운을 믿고 계속 인버스. 저는 뭐 레버리지도 투자 별로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2배짜리. 1배짜리는 좋죠. 1배짜리는 지수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꾸준히 올라가 주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그냥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다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 변동성을 네네. 그 뭐라 그럴까 좀 큰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레버리지가 됐든 인버스가 됐든 네. 약간 투기적 성향이 가미가 돼가지고 베팅을 하시는데 네. 하여튼 그게 사실은 전체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일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예, 서로가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일 수 있으니 그냥 가진 돈 가지고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대세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그널. 대세 하락 시그널은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크게 꺾여야죠.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이나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이제 꺾이는 순간. 지금 아직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게 환율이 튀니까. 그렇죠. 튀니까. 이제 그런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율이 튀는 모습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흥국에서 좀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쪽에서. 근데 그런 경우 대부분 그런 리스크는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대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금리가 지금 아직도 0%예요 미국에. 제로 금리에서 예전에 버블 터졌을 때도 5%에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대세락이 오기는 힘들고 긴축 사이클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엔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럴 때 신흥국이 먼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걸 봐도 모든 조건에 뭐 이렇게 부합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버블이라고 인정하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수 때 지금 PER 이제 11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대세 하락 시그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천선 전후로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네네. 삼을 수
있는 게 좋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